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6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3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간머리 부수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간머리 부수의 대표적인 글자들을 좀 살펴보면 손님이라는 의미의 객자, 지키다 라는 의미의 숫자, 마루, 이건 이제 종갓집 그런 의미죠. 의 종자, 그리고 집이라는 의미의 가자, 글씨, 글자라는 의미의 자자가 되겠고요. 오늘 첫 번째 한자는 객자가 되겠습니다. 객자는 손님이라는 의미인데요. 간머리를 먼저 쓰고 요게 각각이라는 의미의 각자입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그래서 간머리 밑에 각각이라는 의미의 각자가 붙어서 손님이라는 의미의 객자가 되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손님이라는 의미의 이 객자가 되겠습니다. 객자에 대한 이제 단어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객자가 들어가는 단어는 뭐 워낙 많아서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제 살펴보면, 고객이라는 것은 거래 대상이 되는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상점, 가게에서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을 얘기하지만, 지금은 꼭 상거래뿐만이 아니고 무슨 일인가를 추진을 할 때 그 일의 서비스 대상이 되는 사람을 모두 고객이라는 말로 아주 넓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불청객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불이 아니다라는 뜻이고, 이게 청하다, 요청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청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니까, 요청하지 않은 사람이 와서 잔치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방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논객이라고 하는 것은 글, 특히 논리적인 글을 쓰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통상 뭐 칼럼니스트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두 논객에 포함된다고 보실 수 있고요. 또 이제 꼭 글만이 아니고 심포지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말로 논리적인 얘기를 진행하는 사람도 논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객은 지금 이제 검객이 사실상 없죠. 옛날에 이제 총이 발명되기 전에는 검이 사실 이제 제일, 검 또는 도가 제일 유용한 무기였었죠. 그때 검술에 뛰어난 사람을 검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연극에서 그 관중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뭐 운동 경기의 시청자라든지 또는 영화의 뭐 시청자라든지 이런 좀 더 범위가 넓게 어떤 액션이나 플레이 이런 것들을 이제 보러 온 손님들을 관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승객은 교통기관의 손님을 얘기합니다. 요 승객이 장기간 여행을 함으로써 숙식을 교통기관에서 해결해야 될 때 그 머무는 곳을 객실이라고 얘기를 한다. 또 이제 호텔이라든지 이렇게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시설을
중국어에서도 그 분리된 공간을 객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객장이라고 하면 주로 금융기관에서 손님들이 대기하거나 또는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를 얘기한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이제 객장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객관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같이 중립적으로 상황을 판단한다. 즉 어느 한편에 만약에 이제 둘 이상의 대상이 있을 때 그 어느 한편에 유리하게 치우쳐서 판단을 하거나 또는 불리하게 치우쳐서 판단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을 객관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객체는 상대방을 얘기합니다. 특히 철학에서 어떤 논리가 진행이 될 때 그 논리의 주인공이 되는 쪽을 주체라고 얘기하고 상대방이 되는 것을 객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한자는 변자가 되겠습니다. 좀 복잡한 한자가 되겠죠. 변하다라는 의미의 변자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글씨가 실이라는 의미의 사자입니다. 사자와 사자 사이에 말씀이라는 의미의 언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사자가 써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수에 해당하는 한자가 하나 더 추가되면 변하다라는 의미의 변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실제 이게 인쇄할 때는 이게 두 획이죠. 그러나 이제 손으로 쓸 때는 한 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해서 총 22획에 해당하는데요. 이 인쇄할 때는 얘도 두 획이죠. 그러나 손으로 쓸 때는 얘를 한 획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꼭 선생님하고 함께 글씨를 예쁘게 쓰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함께 꼭 써주세요. 지금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게 실제 그 노트에 쓰면 뭐 잘 쓰진 않더라도 웬만큼은 쓰는데 이게 지금 이제 전자 연필로 쓰다 보니까 뭐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쓰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꼭 따라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변하다 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바뀌었다 라는 뜻입니다. 1차적으로는 겉 모양이 바뀐 것이고 2차적으로는 속 내용이 바뀐 것도 변하는 것이 되는 거죠.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하다는 이제 변하는 동작을 얘기하는 거고 변화는 변한 것을 얘기하는 거다. 변경하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바꾸다, 주체적으로 바꾸다 라는 뜻입니다.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적이어서 통상 우리가 변하다 라고 하면 다시 돌아오는 것보다는 한번 바뀌어가지고 유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 변동은 왔다 갔다 합니다. 플러스 쪽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이걸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동적인 상태를 얘기한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동이라고 얘기를 한다. 변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과 태도가 변한 것을 얘기합니다. 변신과 변모는 같은 말인데 변모는 보다 외모가 바뀐 것에 치중됩니다. 그런데 반해서 변신은 외모 플러스 태도가 바뀐 것을 얘기한다. 변태는 곤충이 이제 껍데기 외각이 계속 성장을 하지 못하니까 몸체가 커지면서 껍질을 벗는 이거를 변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령이라고 하면 변태를 한 번 한 거, 삼령이라고 하면 변태를 3번 한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변태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는 성적으로 좀 기이한 습관을 가진 사람을 변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변태는 옛날에는 좀 특이한 사람이다 이런 수준으로 봤는데 지금은 이걸 병적으로 보면 정신병적 증세로 보는 거죠. 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항력적인 큰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도 사변에 속합니다. 변수라고 하는 것은 특정 조건에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요소 또는 그 변화를 받는 요소, 환경의 변화에 변화를 받는 요소를 얘기합니다. 환경에 변화를 주는,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변화를 받는 변수를 종속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주라고 하는 것은 음악에서 악기 또는 노래도 연주라고 그러죠. 이것이 특정 조건이 변경되면서 연주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템포가 바뀌었다든지 또는 장조에서 단조로 바뀌었다든지 또는 같은 장조 안에서도 F장조에서 D장조로 바뀌었다든지 또는 리듬이 일부 바뀌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조건이 바뀌면서 연주되는 것을 변주라고 얘기를 한다. 마지막으로 상자를 보겠는데요. 서리라는 의미입니다. 서리상자는 위에 비우자는 원래 이게 간머리변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손으로 쓸 때는 그냥 밑에까지 쭉 같이 내립니다. 양쪽을 함께 해서 점이 양쪽에 2개씩 이렇게 찍히게 되겠고요. 요 밑엔 서로라는 의미의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비우자 밑에 서로 상자를 쓰면 서리라는 의미의 상자가 된다. 해서 서리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7개나 되네요. 에 해당하는 서리라는 의미의 상자가 되겠습니다. 손으로 쓸 때는 그냥 이거를 간머리변처럼 쓰지 않고 박스 그리듯이 좀 크게 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서리, 추울 때 우박 내리듯이 내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름에는 별 증상이 없지만 봄이나 가을에는 이슬이 내리고 또 겨울에는 서리가 내리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죠. 추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찬서리가 내렸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상 같다
그러면 아주 호디고 엄하다 그런 뜻이고요.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 위에 서리가 다시 덮였다 라는 뜻으로 일이 갈수록 악화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풍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지 않아도 추운데 바람과 서리가 함께 내린다 라는 의미로 고난과 역경을 얘기하고요. 상강이라고 하는 것은 24절기 중에 10월 양력이죠. 24절기는 양력으로 하는 겁니다. 음력이 아니고 10월 말에 해당하는 절기죠. 해서 이제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 즉 본격적으로 이제 추워지기 시작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한 개의 부수하고 세 개의 한자 및 각 한자에 대한 서리상자를 제외하고는 10개씩의 한국어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국의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또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가 어떻게 조성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게 발생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